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생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고 언어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경청과 감정 관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시니까 약간 지하철,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저기 빈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저 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건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여쭤보면은 아줌마, 가운데 있는 아줌마요 라는 분들을 얘기 많이 하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왠지 가방을 던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서 앉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캥거루요 라고 얘기하시기도 해요. 아무래도 캥거루 앞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왠지 저분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는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 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건 누구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네, 네, 허무하신가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세상에,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이 셋 중에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저 자리에 가장 먼저 앉는 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바로 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답니다. 여러분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전 사실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니야, 난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질문을 해본 결과 거의 90%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저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우리가 저 자리로 옮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공통적으로 편해서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없어서 편해요. 아니면은 기댈 수 있어서 편해요. 아니면은 빨리 내릴 수 있어서 편해요. 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을 혼자 방 안에 두는 것만큼 큰 벌은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시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심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앞으로 펼쳐질 사회활동에서 가장 그분들을 대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일어나셔서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양팔을 한번 뻗어 보시겠어요? 쭉 뻗어 보신 다음에 뺑그르르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뺑그르르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공간이 원처럼 생길 건데 그 원의 공간을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싶은 나만의 최소한의 공간의 넓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군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사회에서 사무실에서 가지게 될 책상의 넓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넓이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갖고 싶은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나랑 친한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기쁘고 좋고 그 다음에 생활하기 편한데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불쾌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 사람이 막 꽉 몰아치는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잖아요. 그게 나만의 최소한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하는 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양팔을 뻗었을 때 생기는 그 공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포옹할 수 있는 사이냐 아니냐라는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잘해주는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도 지켜야 될 예의와 범절이 있고 또 내 팔 밖에 있는 사람 만났을 때도 지켜야 될 예의와 범절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의와 범절 중에서 어떤 아름다운 말을 쓰면 좋은지 대인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집단을
만나거든요. 뭐 컴퓨터 회사를 갈 때도 있고 병원에 교육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일반적인 로드샵 쇼핑몰의 유통업계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만 소규모의 회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너무 넓어요. 네. 제가 지금 가본 직군 중에 안 가본 직군은 경찰청 빼고는 전 다 가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되게 여러 방면의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아주 작은 회사원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첫 질문을 여쭤봐요. 혹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일과 사람 어떤 거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경력이나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두 개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근데 그 일도 대부분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인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인관계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를 한번 간단하게 재미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대인관계 지수라고 하는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당될 때마다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10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직관적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친구가 고민 있을 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 명절에 집안이 시끌벅적한 것이 좋다. 처음 본 사람은 나에게 호감 가는 인상이라고 말한다. 친구가 화를 내도 일단 참고 보는 성격이다. 네, 체크가 되셨나요? 이렇게 차례차례 나올 거예요. 10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네,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 해당되나요? 네,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상대의 얼굴만 봐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대단한데요? 네, 12번부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할게요. 네, 20번까지 여기까지 화면 멈춤하시고 한번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천천히 손가락을 접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적으셨나요? 몇 개 해당되세요? 물론 모든 진단은 개수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마다 본인이 어떻게 진짜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자면 개수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1개부터 5개, 6개부터 10개, 잠재 능력이 있는 당신, 그리고 11개부터 15개, 20개까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당신까지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가, 예의를 지키는가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한 분의 시인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과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상욱 씨라고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상욱? 그는 누구인가? 네, 이분들은 뭐 전통적인 시인이라기보다는 현대사에 맞게끔 풍자시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좀 간단한 시를 적어서 제목을 위트 있게 쓰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소확행이라고 하시죠. 소확행. 소확행 뜻이 뭐예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는 확실한 행복. 소비는 확실한 행복. 이렇게 위트 있게 제목과 시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시가 몇 개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맞춰보세요. 재밌어요.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제목이 뭘까요? 네. 제목은 축의금이랍니다. 네, 재미있죠? 자, 그 다음에 나만 이럴까? 다들 즐거울까? 제목은 네, 불금이랍니다. 불금. 네, 그 다음 뭘 해도 예쁘대? 뭐든지 예쁘대. 이건 뭘까요? 뭘 해도 예쁘대? 뭐든지 예쁘대. 엄마?
친구? 네. 뭘 해도 예쁘대, 뭐든지 예쁘대. 옷가게 언니래요. 옷가게 거울은 더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언니의 말은 더 특별합니다. 네, 언니의 말에 진정성이 빠지면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잘못된 선택, 뒤늦은 후회. 이걸 얘기하니까 대부분 뭘 얘기하시냐면 야식, 쇼핑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 앞자리만 안 내림. 전 여기에 해당돼요. 대중교통 타면 제 앞자리만 안 내려요. 줄을 잘못 서서. 항상 옆에는 비는데 제 앞자리만 안 내려서 결국에는 3, 40분 거리도 서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알콩달콩 좋아 보여? 재밌게도 사는구나. 이거는 내 옆사람 카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이건 예전에 되게 인기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애니팡이라고 한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뭘까요? 메뉴 선택. 자, 그 다음엔 네가 필요해? 내가 잘할게. 이거는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분들도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네, 바로 돈이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가 있기에 나는 힘을 내. 이거는 직장인들은 진짜 공감하는 건데요. 얘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진다고 하죠? 돈은 돈인데 대출금이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 대해선 평생을 봐도 모르면서 남에 대해선 하루만 봐도 안다더라. 이건 제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선 평생을 봐도 모르면서 남에 대해선 하루만 봐도 안다더라?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상대방을 평가하고 결론 짓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을 평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라. 분명히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인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습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친해도 되고요, 안 친해도 돼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도 다 가능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행동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한 분을 딱 선정하셔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언어 행동 습관, 아니면은 나랑 좀 안 맞는데 이건 좀 별로다 라고 생각했던 언어 행동 습관, 한 사람을 정하셔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면 각각 살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현장에서 봤다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을 적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우리는 한 사람을 만약에 체크를 하셨다면 그 사람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했는데요. 혹시 물론 교재를 보고 계시겠지만 노트가 있으시다면 볼펜, 필기도구와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정을 위한 사고의 전환인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솔직히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한 1번부터 30번까지 특징들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욕적인, 활동적인, 사무적인, 현실적인, 창조적인, 이게 총 30가지의 특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노트에다가 필기도구를 활용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선정을 해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3가지, 그리고 딱 한 명을 정하셔서 자, 앞에 실습하셨던 그분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랑 가까운 사람 1명, 그분의 친분 관계의 깊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을 정하셔서 그분에 대한 특징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나가신다면 이걸 한번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인턴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습 3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감적인, 수용적인, 융통성 있는, 상관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선택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
그 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복정적인, 냉철한이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적으셨나요? 네. 제가 고른 걸 굳이 안 골라도 됩니다. 30가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시문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셨다면 한번 노트에다가 차례차례 필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공감적인, 수용적인, 융통성 있는, 그리고 상대방 거는 소극적, 복정적, 냉철한이라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다음 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음 표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각각의 특징들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와 플러스적인 요소로 나눠놨어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기입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는 단어 오른쪽 왼쪽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나의 모습은 마이너스로 본 성격 특성, 그리고 상대방 거 고른 거에는 플러스로 본 성격 특성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골랐던 거 3가지 있죠. 가령 공감적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단어를 앞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뒤에 있을 거예요. 소신 없는, 자기 주장이 약한, 나약한. 이게 수용적인 거에 마이너스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애 마이너스 측면인 원칙을 무시하는 제멋대로인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격적 특징은 마이너스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플러스적인 요소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복정적인은 협조적인, 모범적인, 그리고 소극적인은 착하고 온순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네, 냉철하는 객관적, 논리적인. 그래서 상대방 거는 플러스적인 성격적 요소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성격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격도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가령 신중한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업무에서는 너무 신중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불편함을 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가령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위기대처가 필요할 때, 임기응변이 발휘되어야 될 때는 때로는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신 거를 플러스적인 요소,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찾으셔서 여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감적인은 정에 약한, 마음에 여린, 그리고 수용적인은 소신 없는, 자기 주장이 강한, 약한, 나약한이 있고요. 융통성이 있는 원칙을 무시하는 제멋대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거는 플러스적인 요소로 본다면 소극적인은 착하고 온순한, 복정적인은 협조적인, 모범적인, 그리고 냉철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단어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적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요렇게 가운데 특징마다 왼쪽, 오른쪽에 플러스적인 요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한번 바꿔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희한하게 내 거를 고를 때는 긍정적인 걸 더 많이 골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단어 30개 중에 좋은 단어를 많이 고른대요. 애초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여지기 전에. 근데 상대방 걸 고를 때는 희한하게 30가지 단어 중에서 좀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고른대요. 특히나 이걸 진행을 할 때 본인과 갈등 사이에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부하 직원, 상사 이렇게 특징을 지을 때는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고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앞으로 인턴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내지는 가까운 친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상을 정하시고 이걸 한번 해보신다면 아,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이 만약에 남다르게 플러스적인 요소로 된다면 그 사람한테 하는 말 또한 다르게 나가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건 실제 EBS 프로그램에서 나온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 의하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의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사람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실험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자면 엄마와 아이가 출연진이 있어요. 엄마 아이 출연진이 10커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커플들이 무작위로 공을 바구니에 담는 실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물을 되돌아서 가봤더니 공을 6개에서 8개 살이 굉장히 많이 넣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말을 듣기를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옳지, 옳지, 그런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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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앞에,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잖아 라고 다그치는 말을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이 5개 미만으로 되게 못 넣었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부모와 아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내지는 친구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말의 영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되게 많죠. 내 말이 상대방한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사람한테 하기 전에 왜 그런 실험 보셨어요? 뭐 콩나물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보고 밥한테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뭐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라는 말을 했을 때와 너 싫어, 미워 라고 말을 했을 때 가령 밥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정말로 썩은 곰팡이가 핀다던가 아니면은 콩나물 같은 경우에 시든다던가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소주를 갖고 실험을 한 건데요. 재밌는 실험이죠. 소주에다가 같은 병의 소주인데 한 잔씩 따라 놓고 한 잔에다가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나 싫어, 미워 하고 나쁜 말을 막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한 잔에다가는 너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을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작위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마시게 했을 때 좋은 말을 들었던 사랑의 말을 들었던 소주는 굉장히 싱겁고 술술 넘어간대요. 독하지 않대요. 그런데 너 싫어, 미워라는 말을 들었던 소주는 되게 쓰고 독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못 믿겠다고요? 네, TV에서 나왔던 실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거기에서는 모든 출연진들이 확률이 높게끔 반응을 했었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김에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한 10번 정도를 해보신다면 좋은 높은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실험들은 많이 검증되어 있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본인이 어떤 걸 쓰는지만 인지해도 사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어를 잠깐 보시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정해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살펴보세요. 좋은 단어가 많죠? 뭐 씩씩하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없지만 뭐 평화롭다도 나올 수 있고요. 건강하다도 나올 수 있고요. 사랑한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기타 등등 다른 좋은 단어가 많다면 그 중에서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네,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해보라고 했을 텐데요. 뭐 가슴 벅차다, 상쾌하다, 친절하다, 상큼하다 라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근데 이 많은 단어들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감정이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를 입에 담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컨트롤이 된다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말이 가진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더라도 좀 아름다운 말,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말, 이쁜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배워본다면 이런 말로 실습도 가능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인턴 실습이나 현장 실습을 나가셨을 때, 사회생활을 하실 때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내지는 교수님과 대화를 하신다면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퀴즈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에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대신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쓰기가 잘 힘들거든요. 근데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죠. 말이 이렇게 달라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대신에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잠깐만. 특히나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부탁을 받았다. 그럼 거절을 할 때도 야, 바로 안 되겠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미안해, 잠깐만. 내가 스케줄 확인해 볼게. 라고 해서 약간은 조금 틈을 두고 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불편함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명령형보다는 청유형으로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대신에는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을 가지신다면 이제 솔직히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내적이든 외적이든 여러분들은 고객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전화 주세요 대신에는 네,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놔두세요 대신에는 뭘까요? 저 이거 실제로 신한은행에 갔는데 청원 경찰분이 이 멘트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도장 찍다가 인주를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놔두세요 하시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토막 말보다는 완전한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대신에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드린 거는 말이 물론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것만 바꿔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쉬운 단어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왜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쿠션을 깔면 좀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걸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데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란 단어를 한번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류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옮겨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죄송한데요. 이쪽에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쪽으로 자리를 잠깐 옮겨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형도 부드럽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쿠션 화법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쓰셨다면 선생님 이게 화법 중에 하나였군요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쓰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회활동을 할 때는 꼭 필요한 화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담당자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문장인데요. 근데 여기서 뭐가 더 추가할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여기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뭘까요? 맞아요. 네, 맞추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네,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실제 배달 도착하는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플러스 돼서 예상 시간 안내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보다 늦었을 때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하지만 일찍 왔을 땐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치보다 좀 더 빨리 시행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라는 단어를 넣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또 하나는 팀장님, 교수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제 말씀이라고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해봐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교수님한테 말씀이라고 해도 될까요? 팀장님한테 말씀이라고 해도 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됩니다. 네, 제 말씀이란 단어는 높임과 낮춤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걸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분이 상사가 되셨을 때 모르고 후배들을 혼내고 부하 직원을 혼낸다면 흉이 되겠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어떻게 구분하죠? 나와 너가 포함되었을 때는 우리 회사,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싶을 때는 저희 회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떤 걸 더 많이 쓰시나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를 더 많이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보내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이거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뒤에 계신 교수님께서 어머 세상에
자기도 이것 때문에 학생들을 혼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교수님한테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대표이사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 됩니다. 네, 저는 회장님을 만나든 교수님을 만나든 대표님을 만나든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쓰는데요. 이 차이를 한번 볼게요. 때로는 가끔 고맙습니다가 낮은 표현, 감사합니다가 높은 표현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셔서 뉴스 채널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아나운서분들이 마지막에 멘트를 할 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때 의문이 안 드셨나요? 고맙습니다는 세종대왕이 만든 순수 한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는 한자식 표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감사합니다는 안 좋은 표현, 고맙습니다는 좋은 표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오해는 고맙습니다가 낮은 표현이고 감사합니다가 높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오해인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쓰셔도 되지만 고맙습니다도 당연하게 순수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니까 아름답게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누군가 들으신다면, 교수님께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이게 낮은 표현, 높은 표현이 없구나 라고 좀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편에서 마무리 멘트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을 저는 이걸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공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강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진짜 다양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뵈면서 깨우친 거는 하나가 좋은 화법이라는 거는 이런 고맙습니다라는 감사 표현,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저는 10번 이상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정말 사소한 배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턴 생활할 때, 현장 실습 나갔을 때,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때, 주변에서 내지는 친구를 만날 때, 교수님을 만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사 먹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한번 제대로 많이 자주 해보시면 어떨까요? 대상에 상관없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나의 발품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 기분이 좋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말, 이것보다 더 좋은 대화 스킬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편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 편에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